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3파 박진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 머리 스타일이 바뀌셨군요. 아, 네, 머리 잘랐습니다. 더워가지고. 그 댓글에 누가 머리 되게 신경 쓰인다고. 제가 딱 그날 머리 자르고 오는데 그 댓글을 봤어요. 그분과 마음이 통했구나 내가.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미리 반영해 드립니다. 선반영. 그러니까 댓글 하기 선반영이라는 말 정말 싫어해요. 왜요? 호재 나왔는데 주가 안 가면 선반영 됐다고? 맨날 선반영이래. 그런 게 어딨어. 오르면은 후반영이고 내리면 선반영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선반영이라는 말을 조금 좀 쉽게 쓰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반영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이후의 반영 이런 거. 그런 거 좋죠. 그렇게 돼야지. 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아, 네. 오늘 기사를 쓰셨죠? 너무 바빴습니다. 찬양 기사 쓰셨습니까? 찬양. 나라를 지켜라. 청와대에서 나라를 지켜라고 거의 뭐. 그거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았어요? 네. 그 전에 박범계 장관은 네. 가석방 조건이 네. 맞아서 한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청와대에서 국익을 위해서 했다. 네, 그런 목소리가 너무 많아서 국익을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 좀 아이러니한 게 취업 제한 문제가 좀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뭐 힘써 달라는 건데 청와대에서는 백신하고 반도체에 그건 또 법무부에서는 취업 제한 관련해 가지고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취업을 좀 시켜야 고용률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재밌습니다. 아, 네. 취업하기 쉬우신 분들은 좀 취업할 수 있게 그렇게 길을 열어드리는 걸로. 제가 이전에 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한참 취업 비리 관련해서 그 취업 비리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제 은행들이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은행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은행에 그 페이퍼가 하나 공개가 됐어요. 네. 그 추천을 해준 사람, 뭐 이 사람 추천으로 해서 뭐 누구가 비리가 있다. 담긴 어떤 내부 공문서가 나온 거네. 비리가 아니라 누가 추천해줬다 이런 거. 추천을 했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한 사람에 대한 추천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한테 뭐 큰손 고객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추천으로 해서 그게 그러니까 몰래 써놓은 그런 문서가 아니고 그냥 공식 문서예요, 공식 문서. 근데 그게 공개가 되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좀 사람들에게 보기 안 좋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 당시에 은행장님을 비롯해서 네. 크게 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참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보기는 좀 안 좋겠지만, 그러니까 이른바 그런 얘기죠. 국민적 눈높이. 국민적 눈높이에는 좀 안 맞겠구나. 그럼 좀 욕은 좀 먹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런 분위기 아니라고 지금 이거 막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된다고 감옥 가셨어. 아, 진짜요? 네. 그리고서 이제 모든 은행이 똑같은 취업 청탁 그거 조사를 받는데 제가 그때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물론 그런 거 하면 안 좋다는 거 알겠는데 정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좀 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게 청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은행은. 그렇죠. 그리고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은행장이 영업방해로 들어갔어요. 청탁을 받은 사람이 영업방해, 그러니까 그 회사의 업무방해죄. 그러니까 CEO가 자기 회사 업무를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잘 할 수 없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뽑았다. 그러니까 취업 과정을 방해했다라는 거였는데 저는 그걸 봤을 때 청탁을 한 사람 명단이 다 있었다고 옆에 누가 이 사람을 요청했다. 그럼 그 사람이 은행장보다 더 센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겠죠, 보통은. 은행장보다 더 세니까 넣어달라고 했겠지. 근데 그때 그 명단도 다 있었어요. 누가 청탁했는지도. 아무도 안 잡혀갔어요. 아무도 안 잡혀. 와. 그러니까 이게 은행장도 의리되면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게. 은행장이 의리인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요. 뭐 감독 당국도 있고. 그러니까 취업 청탁이라는 게 약간 그래요. 이게 그 청탁을 받은 사람이 이걸 실행한 것이 문제가 되지 힘 있는 사람이 한 거는 또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직권이 없다. 은행에 취업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넣어달라고 한 거는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답답하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이재용 회장 취업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은 그 취업을 할 때 그 기업에서 막 이 사람이 필요해서 쓰는 건데 네. 이 사람의 백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청탁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쓰는 건데 그럼 이게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은행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뽑아 쓰는 게 문제라면 그러면은 이렇게 아들을 취업시키면 어떻게 될까? 은행장 아들을 그때는 이제 은행장 그 사촌인가 뭐 오촌인가 네, 네, 취업시켰다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취업시키면 어떻게 될까 하다가 그럼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그것도 업무방해인가?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신입 사원도 아니고 네. 이제 고위직으로 아들을 뽑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이건희 회장님 아들이잖아.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노하지 않지? 지분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럼 지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자기 애를 취업을 시켜도 되나요? 이재용 그러니까 회장도 지분이 대주주가 있다고 해서 대주주는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 이사회를 통해서 경영진을 임명하거나 하는 거지. 거기에 대주주가 자기의 어떤 사람들을 취업시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이사회는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쵸. 전체 주주의 전체 이익을 주주의, 대변해야 그렇죠. 된다는 예.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취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왜 은행장의 사촌 오촌 아니면 저기 뭐 어디에서 청탁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분노할까? 이게 그러니까 은행장이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황당했던 취업 사건 중에 예전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박삼구 회장님 네네네. 따님이 네. 주부를 하시다가 네. 한참 하시다가 갑자기 상무로 입사를 하셨어요. 어디 상무로요? 그때 금호 산업이었나? 뭐 그런 데로 이제 산업으로 오셨어요. 인사 취업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따님이 원래 가정주부 아니냐. 근데 가정주부가 갑자기 이렇게 상무로 취업하고 그러는 거는 영향이 좀 있었나?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가서 비판을 한 거죠. 지적을 한 거죠. 박 회장님한테. 근데 그분이 그랬어. 아유 맞다고. 우리 애가 경력 단절이 돼가지고 진짜 그런 경험 없이 이렇게 하게 됐다고. 기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뭐지? 재밌네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자들은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 당시에? 아니 이게 사람이 그렇게 나오면 되게 당황하게 됩니다. 경력 단절이라니.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재벌이라는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들만 관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꼭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재벌 중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재벌 중독이라는 말이 이게 중독을 나쁜 의미로도 해석하겠지만 중독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빨리 좋아지는 거.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한다. 그럼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마약을 하면 빨리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거를 안 하려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안 할 수 없는 게 중독이죠. 예. 그리고 쉽게 즐겁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 고용을 늘리고 싶다. 네. 그럼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성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건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쉽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재벌 총수들을 싹 불러. 일자리를 늘려달라. 그러면 각자 발표를 합니다. 일자리를. 몇 개 하겠다. 몇 개 하겠다. 중독이네요. 그러면 너무 쉽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힘들게 진짜 우리나라 경제를 막 중소기업부터 육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탄탄한 경제를 만들어가면서 고용을 늘리는 것과 아니면 재벌한테 연락해가지고 일자리를 좀 늘려달라고 하는 것과 그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쉽게 선택을 하게 돼요. 쉬운 선택을 하겠죠. 예. 근데 그 전자의 사례, 산업을 키워가지고 그렇게 예. 취업을 하는 일자리 늘리는 사례가 우리나라에 많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없이 자 대기업들 일자리 늘려 계속 이걸 반복해 와서 그 전자의 방법을 한 번도 증명하거나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는 네, 또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경제 정책을 열심히 하고 거기서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과로서 고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자리라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앞뒤가 달라지는 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선택을 그러니까 뭐 이게 또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친환경 전환을 한다. 네네네. 그러면은 녹색 기술을 누가 개발할 것인가? 그럼 결국 화학업체 같은 소재 회사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쉽거든요. 근데 오늘 이 얘기가 주제는 아닌데 네. 오늘 아이템이 적어서 권순희 기자님의 집을 그런 누구에게 물려줘야 하나요? 라고 누가 답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냐고요? 누구에게 물려줘야 하나요? 물려준다는 개념이 그 소유의 개념을 좀 헷갈리셔서 하신 말씀 아닌가 싶은데 주식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기업은 일종의 펑션인데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자식이라면 회사를 끌고 가는 사명감이 남다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인정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승계를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의 합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그 경직적인 방식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경영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 해봐야 되게 그 좀 공허하잖아요. 그렇죠. 뭐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도 없는 거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사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주주인데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소액주주들 거 다 빼가면 그거를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그러고서 찬성하실까? 뭐 박진 기자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 네네. 그걸 찬성할 수 있느냐?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 이건. 그건 찬성 못하지. 누가 찬성을 해요? 그거 못하는데. 내 거를 그냥 대주주가 가져가겠다는데. 근데 뭐 주주 입장에서 내가 되게 그 대주주의 아들을 믿는다. 난 믿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아들의 능력 같은 그런 지표가 아니고 네네. 그냥 그 터널링 같은 게 발생하는 거. 했다면 그거 용서할 수 없지. 용서할 수 없는데 다 용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떠나서 이거를 승계를 하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일감 몰아주기라는 건 회사에 있는 이걸 빼서 자회사인 그 대주주한테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쵸, 그게 일감 몰아주기의 기본적인 터널링이에요. 근데 그걸 왜 했냐 그러면은 승계를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거 뺏어간 거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뭐 오늘 그 가석방이 옳으냐 그러냐 뭐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문제를 봤을 때 그 정치적으로 예민한 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취업이라는 거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제가 삼성전자 주가 정말 짜증납니다. 아침부터 문자가 많이 왔던데요. 카톡이. 주가 왜 그러냐고. 그리고 요새 그 중견 아니지 대기업이지. 대기업이죠, 엄청. 네, 엄청 대기업인데 이름은 알지만 뭐 하는지는 모르는 기업 시리즈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낯익은데 낯선 회사. 아, 그쵸. 너 알지. 근데 너 LS. 예, LS. 예,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박지은 기자가 준비한 LS 얘기를 먼저 해보고. 네. 그리고 우리 외국인 욕을 좀 해봅시다. 아, 그럴까요? 네. 뭐 외국인 분들이 보고 계신 건 아니겠죠? 괜찮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이 악플 달아주셔도 됩니다.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 LS 어떤 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본의 아니게 계속 이런 기업들을 제가 특집처럼 하고 있는데 오늘 LS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LS는 저도 근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요. LS요? 아니 알지만 모르는 기업. 그러니까 알지만 모르는 기업 되게 반응이 좋아요. 놀랬어요. 그래서 LS를 하게 된 게 뭐 얼마 전에 저기 우리 그 게시판인가 거기에 Q&A 받았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LS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도 LS를 좀 출입하고 있는데
LS라는 기업이 잘 좀 안 잡혀요. 뭔가 안 잡혀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봤습니다. 뭐 일단 LS 엄청 큰 회사입니다. 그 그룹으로 따졌을 때 재계 13위 회사고 LG 원래 계열했죠. 그러다가 이제 계열 분리를 해가지고 나온 회사입니다. LS는 지주사로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요. 그 밑에 이제 LS 전선, LS 일렉트릭, LS 엠트론, LS 전선 아시아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일단 상장사로는 LS 아까 지주사, 그다음에 LS 일렉, LS 전선 아시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냐? 전선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전선. 그러니까 구리 전선. 예, 우리 다 집에 전선들 있잖아요. 이거 다 전선이잖아요. 예, 다 전선이죠. 예. 전선이 없다. 그럼 아무것도 못 하죠. 예. 지금이 방송도 못 하고 전선을 하는 회사고 국내 점유율이 60% 이상이에요. 60%? 예. 와, 거의 과점 사업자네요. 예, 완전 가전 사업자라 가지고 최근에 대한전선 인수가 있었잖아요. 그 대한전선이 사실 매물로 나온 게 엄청 오래된 일이거든요. 그쵸, 매년 팔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선의 이 업계가 거의 이제 다 성숙기에 도달해서 그러니까 전선이 다 깔린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이렇게 이머징 마켓은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그 국내 전선이 되게 성숙기에 다다르기 때문에 뭐 전선 안 깔려 있는 데가 없죠. 전기 다 나오니까. 뭐 딱히 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LS 전선 입장에서는 좀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과점 때문에. 그러니까 사서 그냥 아예 독점을 해버리는 네, 그렇게 될까봐. 근데 2위가 이제 대한전선이고요. 그 밑에 강원전선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자회사입니다 또. LS.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LS가 전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제가 근데 LS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가 쭉 있는데 LS 전선을 좀 위주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LS에서 제일 좀 큰 매출을 일으키는 데가 LS 전선인데 LS 전선은 그 상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선 회사를 사고 싶으면은 못 삽니다. 못 사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뭐 예를 들면 저런 거지. 우리가 아기상어 너무 좋아. 그러면 아기상어가 스마트 스터디가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스마트 스터디가 상장이 안 돼 있어요. 거기 위에 또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출판사. 네. 근데 삼성출판사는 대주주, 그러니까 주요 주주이긴 한데 그 직접 오너는 아니고 오너 아들이 스마트 스터디를 만든 거라 그냥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출판사 주가가 아기상어하고 함께 움직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LS 전선을 좋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지주사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LS 전선이 최근에 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는 거의 이제 성장 성숙기에 달했고요. 지금 좀 집중적으로 하는 데가 뭐 중동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머지 마켓에서는 아직 인프라 사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거기서 좀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또 노후와 관련해 가지고도 매출이 좀 있나 봐요. 그 얼마 전에 우리 블랙아웃 된다고 엄청 막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전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배포했는데 뭐 노후화된 뭐 그거를 설비를 다시 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인프라가 다 깔린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도 노후화 관련돼서 교체해야 되는 전선 수요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좀 핵심인데 우리가 그 친환경으로 전기를 만들어도 그 전기를 바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발차강제에서 그리드라는 책을 번역한 김성교 박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리드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 친환경 전력으로 바뀌게 재생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력망 자체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인프라부터 다시 다 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되게 큰 성장률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LS 전선이 잘하냐? 잘합니다. 잘하지. 전 세계에서 그 해저 케이블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시공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대요. 근데 최근에 그 자료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 LS 전선이 그 해저 설비선을 이게 샀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포설하는 거, 포선설이라고 하는데 밑에 바다 밑에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이제는 케이블을 생산하고 이제 뭐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 다 시공까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케이블만 파는 게 아니고. 네, 케이블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되게 경쟁력이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특히 해저 이 케이블은 풍력하고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해상 풍력. 해상 풍력
그 바다 가운데 띡 했는데 그 바다가 이렇게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전력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다면 그 밑에 전선을 깔아야 되는데 거기 이제 초고압, 그러니까 압력이 엄청 센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압력은 220볼트지만 예. 처음에 들어올 때 압력은 더 센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죠. 이제 개통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송전에서는 네. 전압을 굉장히 높여서 그렇죠. 가져가서야 손실이 좀 적고 가지고 와서 이거를 배전을 할 때는 전압을 낮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렇죠. 풍력발전소에서 변전소를 보니까 송전을 할 때는 굳이 220볼트를 쓸 일은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고압으로 하게 되는 네네. 그 케이블 전력망을 이용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초고압 해저 케이블이 필요한데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LS가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해상 풍력 업체 1위가 있어요. 오스테드라고 덴마크 회사인데 여기가 얼마 전에 한국에도 진출한다고 작년 말쯤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 기자- 이렇게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네, 예. 기자회견도 하고 공식적으로 뭐 진출한다고 그랬는데 오스테드랑 LS 전선이 5년간 장기 계약을 하겠다. 근데 거기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 짓는 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그 영국에 뭐 어디 풍력 단지를 하나 짓는데요. 그리고 한국에다 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한국에다 짓는다는 걸 발표한 날 LS 전선이랑 둘이 5년간 장기 계약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한국에 짓는 거에 전선을 주는 게 아니라 영국이랑 대만에 지금 짓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을 이제 전선에서 5년간 받아오겠다. 그러니까 와, 근데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섭다. 이렇게 오스테드가 LS 전선이랑 한 5년간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어디 신안 단지나 뭐 제주도 단지나 뭐 이런 데서 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오스테드가 돈 벌어 가니까 국산 제품 쓰려고 LS 전선 썼구나. 내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국에서 오스테드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 네. 들어가는 전선을 LS 전선을 쓰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오스테드 이제 한국에 진출한다는 얘기를 하는 기자회견에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니까 LS 전선 사람들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들. 기자들이 이제 발동하잖아요. 가가지고 막 명함 좀 받고 좀 친한 척 해보고 막 축하드리고 이런 거 좀 하려고 갔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 LS 전선 사람들 하고 인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어가지고 인사를 하기 힘들더라고요. 한참 기다려가지고 명함 하나 받아왔는데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도 그때 네. 그 해상풍력 프로젝트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때 해상풍력의 어떤 그 과정, 제가 예전에 해상풍력 관련한 에피소드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되고 이게 그러면 얼마나 공급이 되고 정부가 한 17기가 한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속도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할지 해상풍력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하고 어디 바틀렉이 걸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취재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그 LS 전선이 그 굉장히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럼 만들 때 풍력 터빈 세우고 네. 뭐 기둥 세우고 뭐하고 거기다 변전소도 만들고 할 때 그 해저 케이블도 깔아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그 주문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LS 전선에다가 우리 해상 풍력 할 건데 전선 좀 넣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LS 전선에서 그 인허가 얼마나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하고 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나중에 오셔도 되겠네. 인허가 다 받고 오시면 되겠네. 왜 굳이 벌써 왔어요? 아니 우리가 물건을 사는데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획은 짜야 될 거 아니냐. 에이 인허가 받고 오세요. 아니 당신 말고도 살 사람 많은데 뭐 굳이. 슈퍼 의리구만. 그러니까 완전. 아유 감님 뭐 굳이 그렇게 빨리 안 하셔도 됩니다 주문. 그래가지고 LS 전선이 그 정도였어?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오스테드가 그 최대 풍력, 영국은 세계에서 풍력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전 세계 제일 많이 하는 그 해상 풍력 업체입니다. 오스테드가. 근데 거기서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 동안 계약을 맺는다는 의미가 그 LS 전선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납품처를 확보하는 거기도 하지만 오스테드 입장에서는 LS 전선이 뒤로 세우지 말라고 그쵸. 5년 동안은 나를 있죠. 위해서 좀 공급을 해달라라는 메시지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S 전선이 잘 나가서 그런지요. 최근에는 그 해저 케이블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뭐 저번 달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한 2천억 원 들여가지고 공장을 증설한다고 해요. 그럼 지금 기준보다 한 50% 이상을 더 매출이 아니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0%? 네, 지금
이게 해저 케이블 시장이 또 추정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CRU라는 곳에서 추정을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그 글로벌 해저 케이블 시장이 한 2조 6천억 원 정도 합니다. 근데 2025년이 되면 이게 5조가 돼요. 지금 얼마에서 얼마 된다 그랬죠? 2조 6천억에서 5조. 그러니까 몇 년도 25년까지? 예, 25년까지 두 배가 느는 거죠. 지금 작년 기준 매출이 LS 전선이 한 5조 원 됐거든요. 5조? 예, 예. 엄청 큰 회사래요. 네, 엄청 큰 회사예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뭐 엄청나게 높진 않은데 아무튼 그쵸. 뭐 전선 사업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을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렇게 확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LS 전선은 LS 전선 아시아라는 회사도 들고 있어요. 그건 상장돼 있는 회사에 여기는 베트남을 이제 그 사업 이제 그 기반으로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여기는 발표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매출이 60% 늘었고 영업이익이 1,500% 늘었어요. 아, 우리가 여기서 코로나 착시 약간 배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숫자죠. 근데 뭐 매출이 그렇게 늘었는데 영업이익률이 엄청 늘었으니까 그건 뭐 어쨌든 긍정적인 거죠. 그쵸. 매출도 같이 늘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좀 늘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로는 베트남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이미 이제 전선에서 조금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LS 아까 제가 지금 전선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LS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작년에 뭐 내부분들 좀 만났는데 별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선은 나름대로 작년에 선방했어요. 근데 일렉트릭은 별로 이렇게 뭐 수주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일렉트릭이 뭐 하는 회사인가 이렇게 보니까 뭐 개통하는 거, 그 중간중간에 이런 거 설치하는 회사고, 그 다음에 자동화, 스마트 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하고, 뭐 금속 사업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2분기 실적이 조금 작년보다는 좀 증가했어요. 근데 아마 전선을 깔아야 어쨌든 그 뒤에 어떤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늦게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 저도 조금 이렇게 오며가며 들은 얘기가 좀 있는데 이쪽 사업이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LS일렉트릭도 그렇고 이 개통 사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사업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 개통이라는 거는 사실 그 거대 인프라 사업이거든요. 네네, 전 그렇죠. 국토를 아우르는 거대 인프라 사업인데 네네. 이게 재생에너지로 가면서 분산형 전원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한 군데서 만들어서 전국으로 뿌리는 개념이 아니라 좀 수요지, 그러니까 생산지에서 수요지를 바로 연결하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산형 전원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전력 개통에도 좀 변화가 좀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통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리드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재생에너지 발전도 굉장히 좀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재생에너지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이제 개통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며 그 개통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며 이런 것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보급은 하는데 개통은 못 따라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개통회사들, 그 전력회사들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거를 자신들의 체질을 전환하는 것들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 사업하던 사람들한테 갑자기 뭐 이렇게 단독주택 같은 거 만들라 그러면은 앞으로는 대규모 아파트를 뭐 10층 이상 못 짓는다.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부분은 그래 봐야 이거 할 수 있는 회사들은 원래 하던 쪽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전력 체계가 바뀌고 있는 그 분위기에서 뭐가 주류가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사업에 뛰어들어야 될 것인지를 굉장히 태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조금 과도기적인 느낌은 좀 있었어요. 지금 뭐 LS 전선 유상증자 얘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그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2,200억 정도 증자를 한다고 했고요. 투자금 확보와 재무 개선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일단 뭐 얘기하기로는 해저 케이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전기차 관련 건설 사업도 조금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투자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 가지고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시장이 커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해가려면 투자금이 어차피 필요하잖아요. 그 좋은 거예요, 그건. 그렇죠. 그 제3자 배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저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럼 전력이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의외로 자동차 부품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동차라는 게 지금은 일종의 전력 기기화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AC로 들어오고 있는 그 전기를 충전기로 가면 또 DC로 갔다가 네네네. DC에서 받은 그 전압을 또 낮춰서 DC를 또 바꿔서 차에 넣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에서 이제 그럼 그거를 자동차 내연기관하는 회사가 잘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력 회사가 잘할 것이냐 이런 거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뭔가 좀 새로운 그런 기회로서 좀 LS 전선 회사들이 그러니까 전력 회사들이 전력 회사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더라고요. 네. 근데 선자배정은 어디 LS가 받은 거예요. LS. 아, 예, LS가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신주의 내용을 보니까 뭐 대주주증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네요. 네. 뭔가 이거를 굳이 뭐 이미 분할돼 있는 회사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구나. 네. 근데 어쨌든 그 눈여겨볼 만한 회사인 것 같아요. 분명히 좀 주가는 보니까 그냥 고만고만하네요. 주가는 뭐 고만고만해요. 한 1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뭐 상승하고 한 2000년 초반, 2020년 초반에 많이 내려갔다가 올해 들어서 좀 회복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뭐 LS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좀 일렉트릭도 그렇고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랑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그 큰 범주의 에너지 전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생각보다 그 흐름이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자동차 출입하니까 전기차 그러면서 이미 주가는 전기차의 시대로 다 가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뭐 7%, 8%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진짜 그 플랫폼 기반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는 뭐 테슬라, 폭스바겐, 현대차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번에 GM에서 EUV라는 최초의 전기차 SUV를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최대 전기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내놓은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친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본격화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LS 같은 회사는 언제 그 돈을 버냐? 이게 실제로 대규모로 이루어질 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뭐 김홍식님이 5,000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했습니다. 뭐 안 해요? 좌우로 같이 할까요? 제로 투 댄스? 제로 투 댄스 끝났어요 이제. 그럼 뭐예요 요새? 넥스트 레벨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럼 넥스트 레벨이지. 못 따라가네. 저는 유튜버가. 그 발반야똥 이거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무튼 네. 다음 주엔 연습해 오겠습니다. 네. 그것도 지나 있을 거예요 연습해 오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LS 같은 회사는 저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우리가 뭔가 산업을 보고 주가를 볼 때 뭔가 좀 잘 되는 산업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보지 마시고 지난번에 배터리 시간에도 배터리가 잘 된다 그러면 배터리 소재라든지 아니면 배터리의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서플라이 체인을 좀 길게 보시면서 그중에 경쟁력 있는 회사를 좀 찾아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들이 딱 진짜 힘들게 그걸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부자재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애가 누구냐? 그럼 LS전선 같은 회사는 충분히 그쵸. 그 스케일업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보이죠. 예.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스케일업을 대비해서 좀 증자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IR 좀 하라 그래요 좀. 열심히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LS가.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한번 불러서 네. 같이 모셔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저는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앞장서는 회사들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겠다고 앞장서는 회사들은 좀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런 거지. 금 캐러 가는 사람들은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금 캐는 사람한테 청바지 파는 회사가 알짜라면서요. 그 리바이스 같은데. 리바이스가 그런 거 따지면은 진짜 앞서가는 회사들이 그걸 만들면, 그러니까 인허가 받고 힘들게 하는 거는 그 저기 시행사들이 하는 거고. 그 인허가 다 받아 오셔갖고 이제 슬슬 돈 모아서 장사하실 거면 나한테 물건 사가세요. 이런 게 LS전선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딱 타이밍 맞췄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정해진 미래인데, 근데 이런 데들은 이른바 선반영을 잘 안 해요.
잘 모르죠. 네. 잘 모르고 안 보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근데- 아는 사람들은 되게 답답해. 그렇지. 설명이 안 돼. 왜 안 가는 거야? 예. 막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전선은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쓸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기술이 좋다.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전선이라 그러면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기 같은 것도 전기차 충전기는 중국이 저가품이 아니에요. 꽤 품질이 좋아요. 전기차 네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감수하고도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를 좀 찾았었던 거거든요. 근데 LS 전선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그렇게 중국하고 구리선으로 경쟁할 그런 레벨은 아니니까 설사 중국과 경쟁을 하더라도 그 커진 시장에서 충분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 회사니까 좀 눈여겨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좋은 게 돈 가격이랑 이 주가가 좀 연동되는 게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돈 가격 우리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차는 저기 그 철 가격 오르면 그것 때문에 뭐 차를 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가격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거 떨어지면 나중에 그 메꿔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 이 동은 가격이 오르면 그 판매가에 그대로 그걸 전가한대요. 예. 그러니까 돈 가격이 올라도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은 수익성이 낮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매출이 증대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제가 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B2B 업체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B2B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을 바로 반영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전문가들끼리 거래를 하는 거니까 네네. 원재료 가격 오른 거 뻔히 알거든요. 네네네. 근데 가격이 내리면 또 가격을 같이 낮춥니다. 네네네. 근데 B2C는 안 그렇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죠. B2C는 올리면 난리 납니다. 음. 우리 사랑하는 자영업 김치찌개지만 오른 거를 보면 좀 씁쓸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서 그럼 배추값 떨어졌다고 그 올린 메뉴판을 다시 가격을 낮추냐? 안 낮춥니다. 그러니까 B2C 제품은 가격을 한번 올리는 게 어렵고 한번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원재료값 떨어졌을 때 이익이 확 늘어난다. 그러니까 삼양라면 이번에 뭐 가격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당장 수익성이 개선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재료값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좀 마진이 적어진 것들이 확 회복되는 정도일 텐데 이게 가격이 떨어졌다. 그때가 이제 폭발합니다. 이익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 한번 오를 때만 화를 내지 원재료값 떨어졌을 때는 관심이 없다는 관심이 거지. 없지. 예. 예. 그래서 그 유가 요즘에 보세요 조금. 어제 그 백악관에서 얘기한 거 봤어요. 아. 왜 유가 오를 때는 올려놓고 내릴 때 왜 안 내리냐. 너희 한번 쳐다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오펙. 네, 그러니까 오펙에 대해 얘기하고 그거 말고 이제 원유 회사들한테 너희 왜 가격 오를 때는 그렇게 잘 반영하고 내릴 때는 안 내리냐. 그래서 그게 공정한가 안 한가를 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미국도. 오르고 오를 때는 올리고 안 내리는 거야. 또 근데 한국 대통령도 그런 분이 있었죠. 기름값이 묘하다. 누가 그랬죠? 우리의 또 이제 계신 안에 계신 못 나오신 분? 네. 그분이 말씀하셨죠. 그리고서 그 당시에 산업부 장관이 네. 내가 회계사 출신이다. 어. 따져보겠다 가격. 따져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따져보기 전에 내리더라고요. 역시 그러니까 장난 아니구나. 이게 권력의 힘입니다. 어쨌든 오늘 LS 준비한 얘기는 더 하셨나요? 다 했고요. LS가 뭐 그거 말고도 뭐 이원, LPG 사업자도 있고 뭐 많은데 제가 조금 더 오늘 사실 이주영 때문에 좀 바빴어요. 제가 조금 더 시간 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또 한번 다시 업데이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